여러분의 식탁 위에 거의 매일 오르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바삭한 조미김? 아니면 간편한 참치통 조림. 늘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되게 즐겨 먹는 음식 몇 가지가 사실은 건강에 생각지도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해요. 어떤 음식들이 딱 지목됐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정말? 이건 몰랐는데? 하실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가 총 5가지 음식을 딱 짚어서 그 잠재적인 건강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각 음식별로 제시된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식 습관에 어떤 점을 시사하든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언급된 거 있잖아요. 이런 음식 먹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충제 성분들,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조미김입니다. 아니, 김은 원래 미네랄도 많고 엄청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파고 들어보죠. 핵심은 김 그 자체가 아니고요. 김에 이렇게 발라서 굽는 기름,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발라서 고온에서 굽고 또 이걸 보관하는 동안 기름의 산패가 일어난다는 점,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그냥 맛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꽤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심각한 영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암 발생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요. 간 기능 수치, 그러니까 간 수치를 좀 나쁘게 만들고 또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을 막 촉진해서 이유 모를 피로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문제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기름이 상하면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군요. 혹시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네,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실험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시판되는 조미김 완제품을 높은 온도에 딱 놔둔 다음에 3패 정도를 잰 실험인데요. 우리나라 식품규정상 조미김은 과산화물가라는 3패 지표가 60 미만이어야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정상 제품을 300도에서 딱 5초 가열했더니 이 과산화물가가 40까지 확 올라갔고요. 400도에서 5초 가열하니까 78.69까지 올라서 기준치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400도는 집에서 잘 안 쓰지만 300도 5초만으로도 기준치의 거의 3분의 2까지 올라간다니 집에서는 보통 프라이팬에 굽잖아요. 그건 온도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보통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한 200도에서 250도 정도 되는데요. 직화처럼 순식간에 온도가 확 오르진 않지만 이렇게 앞뒤로 뒤집으면서 꽤 오래 열을 가하게 되잖아요. 자료에서는 이 과정에서도 산패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300도 5초에 40까지 갔으니까 250도에서 더 오래 가열하면 기준치 미만이라도 상당 수준 산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판매 기준을 통과했다는 게 산패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은 진짜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 먹는 그 조미김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기준치 안에는 있겠지만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산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관 문제도 중요합니다. 기름 바른 김은 공기랑 닿으면 바로 산패가 시작되거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상온에 그냥 둔 조미김은 8일 만에 산패도가 처음보다 10배나 늘었고 20일 지나니까 과산화물가가 64까지 올라서 이건 섭취 부적합 수준을 넘었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상하네요. 그럼 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건 명확해요. 집에서 구울 때는 낮은 온도에서 타지 않게 살짝만 굽고 기름 바른 김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라는 겁니다. 상온에 뒀다면 개봉하고 나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급적 며칠 안에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기름 없이 맹김을 구워 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핵심은 결국 기름의 산패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네, 조리법이랑 보관법이 관건이군요. 자, 그럼 주방에서 나와서 냉장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참치나 연어 같은 큰 생선입니다. 수은 문제, 이건 꽤 알려진 얘기긴 한데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나요? 네, 문제는 역시 먹이사슬 위쪽에 있는 큰 생선일수록 메틸수온이라는 유기수온이 몸 안에 더 많이 쌓인다는 점이에요. 이 메틸수온이 지용성이라서 우리 몸 지방 조직에 잘 쌓이고 배출은 또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 수원이 태반을 그냥 쉽게 통과해서 태아의 뇌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죠. 아, 태아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성인한테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신경계 부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손발 딸림이라든지 신경통, 기억력 저하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면역 체계를 좀 교란하거나 아니면 뚜렷한 원인 없이 만성적인 피로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주로 외국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인용한 국내 연구 결과가 좀 주목할 만해요. 아주대학병원 연구팀이 성인 한 6,400여 명의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했는데요. 평균 농도가 3.12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나왔습니다. 보통 독성 발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기준 농도가 한 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인데 평균은 그보다 낮지만 놀랍게도 조사 대상자의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이 기준치를 넘은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4명 중 1명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네, 심각한 수준이죠. 이 수치가 북미나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중국이랑 비슷하고 생선 많이 먹는 일본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는 혈중 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고지혈증이나 간 기능 수치 상승과도 통계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자료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수은 노출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군요. 그럼 참치통조림이나 연어 스테이크 같은 거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건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식약처 권고 기준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 수유부의 경우는 참치, 연어 같은 대형 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로 먹으라는 권고죠. 일반 성인도 너무 많이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 몸에 수은이 얼마나 쌓였을까 걱정된다면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걸로 수은 수치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요. 네, 결국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날에 즐겨 찾는 메뉴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곱창과 대창인데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건강 이야기 나올 땐 항상 좀 경고등이 켜지는 음식이기도 하죠.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딱딱 찝어서 지적하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압도적으로 높은 칼로리죠. 1인분 150g 기준으로 약 640kcal나 되는데 보통 곱창집 가면 1인분만 먹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 2인분은 먹게 되죠. 네, 2, 3인분은 그냥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칼로리 폭탄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둘째는 지방 함량, 특히 나쁜 지방 비율이 엄청 높다는 점이에요. 무게의 한 40에서 50%가 지방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혈관 건강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인분 150g의 포화지방이 무려 21g이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최악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트랜스지방 함량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인분당 한 1.6g 정도 들어있는데 WHO 하루 섭취 제한 권고량이 2g 미만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트랜스지방은 아시다시피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 혈관에 직접 염증이랑 손상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칼로리도 높고 포화지방에 트랜스지방까지 영양학적으로는 진짜 안 좋은 구성이네요. 그런데 곱창, 대창의 그 진짜 매력은 사실 그 굽는 맛에 있잖아요. 바로 그 조리 방식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곱창이나 대창을 불 위에 직접 올려서 굽는 직화구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다완방정국 탄화수소 PHAS라는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을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PHAS는 고기나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 포함돼서 음식 표면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곱창 자체의 영양 불균형 문제에다가 가장 맛있게 먹는 그 조리법이 동시에 발암물질 생성 위험을 높이는 약간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 그 순간이 건강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자주 먹는 건 피하겠군요. 네, 자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끔 별미로 즐기는 거야 괜찮을 수 있지만 즐겨 먹거나 자주 먹는 습관은 건강을 위해서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들이죠. 스팸,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인데요. 간편해서 진짜 많이들 드시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사나 국제암연구소, IARC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해요.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게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물질을 뜻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담배, 석연, 술, 알코올 이런 게 속합니다. 가공육이 이것들이랑 같은 등급이라는 거죠. 담배나 석연이랑 같은 등급이라니? 와, 좀 충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암이랑 관련이 깊다고 보나요? 특히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관련 연구 통계도 인용하는데요. 매일 가공육을 50g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50g이면 비엔나 소시지로는 대여섯 개, 얇은 슬라이스 햄으로는 한 두세 장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매일 이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위험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거죠. 매일 먹는 경우가 아니고 가끔 먹는다면 좀 괜찮을까요? 물론 섭취 빈도나 양이 중요하겠지만 1군 발암물질이라는 분류 자체가 주는 경고의 무게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아까 곱창 얘기할 때도 나왔던 조리 방식입니다. 아, 가공육도 구워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가공육 역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고 튀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PHASS 같은 발암물질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냥 먹는 것보다 구워 먹을 때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검진에서 특정 종류의 용종, 자료에서는 톱니 모양 용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런 게 발견된 적 있는 분들은 가공육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공육도 섭취 빈도란 조리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매일 반찬으로 올리는 습관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음식입니다. 약간 의외의 후보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크림 수프입니다. 이건 앞서 나온 음식들처럼 발암물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영양가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 영양가 부족이 핵심 문제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인스턴트 크림 수프의 주 재료를 보면 대부분 밀가루, 전분, 설탕, 식물성 유지, 팜유 같은 것들이에요. 즉 정제된 탄수화물이랑 단순당, 그리고 약간의 지방이 주성분인 거죠. 열량은 제법 되지만 우리 몸 기능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좋은 단백질, 식이섬유 이런 건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빈칼로리 식품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영양적 가치는 아주 낮으면서 칼로리만 주는 음식이라는 평가예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이걸 그냥 간편하다는 이유로 식사 대용으로 주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잔료는 우리가 이 수프를 흔히 먹는 방식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표해요. 흔히 먹는 방식이라면 혹시 빵 찍어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가끔 그렇게 먹는데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인스턴트 수프에 빵, 특히 흰빵을 곁들여 먹는 조합을 영양학적으로 정말 최악의 조합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정제탄수화물이랑 당분이 높은 수프에다가 또 다른 정제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을 더하는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 불균형을 완전 극대화하는 행위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맛은 있을지 몰라도 영양 섭취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이게 자료의 주장입니다. 아, 간편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양 측면에서는 완전히 반대였군요. 와, 이렇게 5가지 음식을 쭉 살펴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던 음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한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음식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좀 대응해서 일종의 해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양적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보충제 성분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참고해 볼 만한 정보죠. 어떤 성분들이 언급됐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산패된 기름, 조미김 문제 관련해는요. 기름의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타민 E, 토코페롤, 그리고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요. 다음으로 중금속, 참치, 연어 등 문제 관련해는 수은악튼 중금속이 몸 안에 흡수되는 걸 좀 방해하거나 배출을 돕는 성분들입니다. 클로렐라나 스피룰리나처럼 엽록소가 풍부한 해조류나 그 추출물, 그리고 간 해독 과정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유도체인 NAC, N-아세틸시스테인, 글루타치온 등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나쁜 지방, 곱창, 대창 문제 관련해는 과도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의 대사를 돕거나 배출을 촉진할 수 있는 성분인데요.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되는 오메가3, 그리고 지방을 물에 잘 섞이게 해서 배출을 돕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레시틴 같은 성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암물질, 가공육, 구운 고기 문제 관련해는 장건경을 개선해서 유해물질의 영향을 줄이고 항암 효과가 기대되는 성분들입니다.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강력한 항염 및 항암 효과로 알려진 강황의 커큐민,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를 혼합한 제품들. 자료에서는 특정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라다이스 허브, 오락, 에너지 그린 같은 항산화 종합 제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 문제점에 맞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제시한 거네요. 물론 이런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애초에 문제가 되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겠지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보충제 정보는 어디까지나 좀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습관 개선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 약사 유튜버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5가지 음식, 조미김 산패된 기름 문제, 대형 어류 수은 문제, 곱창 대창 나쁜 지방과 조리시 발암물질 문제, 가공육 1군 발암물질 문제, 그리고 인스턴트 수프 영양 부족 문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논의를 쪼개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현명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음식이 그냥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조리법이나 보관법, 섭취 빈도와 양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에 맞춰서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보충제 정보까지 언급한 것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결국 늘 먹던 익숙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내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걸 일깨워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정 음식과 그 조리법, 보관법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주방 선반이나 냉장고에 있는 다른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식재료들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조리법이나 보관 방식 혹은 다른 음식과의 조합 때문에 그 건강상의 이점이 좀 줄어들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다음 식사를 준비하실 때 익숙한 식재료를 한번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